진실의 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거의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그 자리는 수년간 정치적 폭력을 도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수사를 정상화해온 언론계 인사들로 가득한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오를 정치적 브랜드로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결국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척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현재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토런스 출신의 31세 코 토마스 앨런으로 경찰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CBS는 그가 저녁 식사 전날 호텔에 체크인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까지 기차로 이동했고 연회장 밖 보안 검색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와 기타 전자기기를 압수했으며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호텔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동기 조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공격 전에 가족들에게 그 일부를 보냈고 한 가족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공격 약 10분 전에 가족에게 1052단어로 된 선언문을 보냈으며 그 글에 Court Post-Friendly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르 블랑시 법무장관은 예비조사 결과에서 용의자가 트럼프 본인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앨런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다녔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즈 힐스에서 컴퓨터과학 석사를 받았으며 토런스의 튜터링 회사 C2 에듀케이션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해 집착적으로 신경을 썼고 2024년 10월에는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반-트럼프, 반-기독교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한 보안 사고나 미국 정치의 혼란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증거들은 용의자가 현대 좌파가 수년간 퍼뜨려온 바로 그 도덕적 세계관을 흡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삶에 불안이 있는 한 거리의 소요도 계속돼야 해요. 국가의 접득. 시위가 정중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어디에 써 있는지 보여줘요. 네 아빠의 이민 정책에 대해 뭔가 해봐, 이 멍청아. 그들이 비열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녀에게 달려가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참으세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테러 위협은 백인 남성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로 우익으로 급진화된 사람들이죠. 배우가 대통령을 암살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죠? 그들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총알을 쏴야 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의 캐릭터가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세요. 치료할 때 존 윌크스 부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서버야. 올려봐. 나는 백악관을 폭파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하길 바란다고 말한 후 비밀 경호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트럼프를 처리할게요. 그리고 만약 그 내각의 누군가를 스카이나 백화점, 지우소에서 본다면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세요. 이런 선전이 24시간 내내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트럼프는 히틀러다. 공화당원들은 파시스트다. 기독교인들은 억압자다. 미국은 악하다.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 서구가 문제다. 이런 말을 오래 듣다 보면 누군가는 폭력이 더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항으로 여겨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죽음의 컬트가 2년 넘게 주장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음산해져요. 워싱턴 힐튼 호텔에 나타난 그 남자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이야기의 나머지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폭력을 정상화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닉 푸엔테스 같은 쓰레기 나치들을 비뚤어진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우파에서 이런 모습을 봤지만 최근에는 좌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공공 영역에서 가장 끔찍한 유대인 혐오자를 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산 파이커가 등장해요. 하산 파이커는 지하실에서 링라이트를 켜고 팔로워 3명만 있는 스트리머가 아닙니다. 그는 좌파의 새로운 인기인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좌파 정치 평론가 중 한 명이에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엄청난 젊은 시청자들, 그리고 그를 C세대가 좌파 정치에 입문하는 주요 창구 중 하나로 만든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어요.
ADL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스는 약 113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그는 젬크 위구르의 조카이기도 해요. 유대인에 대한 집착적 증오는 그 집안 특징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좌파 플랫폼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트위치에서 아이들에게 혁명을 팔아 부자가 된 남자의 평범한 사회주의자 흉내내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정치적 폭력이 웃기거나 정당하거나 심지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상화시켰어요. 물론 그 폭력이 그가 적절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겨눌 때 말이죠. 한번 보세요. 제 이해로는 그곳 소유주들이 임대를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죽여버려요. 저것들을 죽이고 거리에서 그 개자식들을 살해해요. 거리가 그 빌어먹을 빨간 자본주의자들의 피로 흠뻑 젖게 해요, 친구.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좌파의 새로운 인기 인터넷 급진주의자들에게 주입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사회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그의 사례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엥겔스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톰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로서 엄청난 사회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체계화된 폭력의 형태, 빈곤의 구조적 폭력, 그리고 영리 목적의 유료 장벽이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폭력, 엄청난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메리는 범죄와 처벌에 대해 매우 가혹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흑백 논리로 접근하죠. 그런데도 민간 의료 시스템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퍼뜨린 만연한 고통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은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완전히 멍청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모습도 정말 어이없어요. 그리고 그 정당화 자체도요. 이 클립에서 미국의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터키 사람이잖아요. 터키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옹호하는 이슬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든 한번 보세요. 그 나라들이 범죄와 처벌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위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더 심해져요. 하산 파이커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이 일에 대해 글을 썼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던 훌륭한 영상도 있죠.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모두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분노와 원망이 많고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 사실상 혁명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조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혁명적인 잠재력이라니요.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 그는 하마스를 옹호하며 그날 하마스의 행동을 변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최근에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 학생과 논쟁하면서 하마스가 10월 7일에 저지른 강간과 학대를 정당하다고 옹호하려 했죠. 한번 보세요. 저는 폭력적 저항이 일어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씩 대 사례가 맥락이란 뭔가요, 그게? 네, 저는 폭력적 저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하마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무장단체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만적인 괴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끔찍한 만행이 맞죠.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반유대주의 성향이나 대량 강간을 저지르고 싶어서 나온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시민들을 살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걸 정상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요. 그들은 전혀 반유대주의에 의해 동기부여된 게 아니에요. 그저 아랍어로 나의 투쟁을 읽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자고 외치며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를 없애고 싶어 할 뿐이죠. 그래, 알겠어. 그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하산. 수백만 명의 젊은 추종자를 가진 한 남자가 10월 7일 이스라엘인들의 학살을 보고 성폭력에 대한 증언과 보도를 보고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도덕적 결론은 결국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산 바이커의 이슬람 근본주의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인, 미국인, 기독교인을 각각 비인간, 피해자 아님, 무고하지 않음, 평등하지 않음으로 간주하며 모두 억압의 상징으로 봅니다. 한 번 인간을 억압의 상징으로 만들면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거의 모든 일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이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태도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면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파 언론이나 심지어 주요 학술기관들에서는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정치 문화가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주의와 극좌, 극단주의의 선전과 전복에 의해 조장된 제3세계주의를 의도적으로 주류화하는 것입니다. 언론계에서는 하산 파이커가 극단적인 위험인물로 취급되기보다는 문화적 현상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새로운 좌파 미디어 세계의 일원으로 프로필 기사까지 썼고 더 넓은 언론계는 수년간 그를 젊은 유권자들과의 가교로 소개해왔습니다. 그 가교가 왜 자꾸 반미주의와 반유대주의, 심지어 정치적 폭력으로까지 곧장 이어지는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예일대학교, 미시간대학교,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차세대 리더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헛소리입니다. 도덕체계가 너무 썩어버려서 이제는 피해자와 테러리스트, 민주주의와 폭정, 자유사회와 그것을 파괴하려는 이슬람주의, 죽음 숭배 집단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치인들은 이런 폭력적인 이념들과 거리를 두고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의 민주당원들은 다릅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버니 샌더스, 하산 파이커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편 버니 샌더스는 아이러니에 극치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이자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뉴욕시 시장 조람 맘다니는 어떤가요? 맘다니는 뉴욕 정치 좌파의 대표 인물로 떠올랐고 같은 운동에 의해 환영받는 신성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하산 파이커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천재의 기준이 몇 시간 동안 스트리밍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반서방 독재자가 사실은 오해받고 있다고 설명하죠. 이제 맘다니 자신이 하산 파이커의 쇼에 출연했고 시장 선거 운동 중 6월절 세더에 참석하기 전에 파이커와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파이커는 맘다니의 뉴욕 선거 승리 파티에서도 두드러지게 조명되었고 이제는 정치적 폭력에 반대하는 척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맘다니는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지부를 공동 설립했으며 이는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를 캠퍼스 구호로 만든 바로 그 정치적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맘다니는 여러 인터뷰에서 유대인들이 인티파다가 자살폭탄 테러와 테러 공격 등으로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을 죽인 폭력의 물결이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호를 비난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맘다니가 지금은 정치적 폭력을 비난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는 수년간 인티파다를 미화하고 미국 내 유대인 학생들을 위협하며 하마스를 옹호하고 반이스라엘 증오를 좌파의 신뢰성 기준으로 만든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사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반이스라엘 활동가들이 캠퍼스 농성 중에 해밀턴 홀을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렸고 대학 관계자들은 점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의사에 반해 억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마단이나 하산 파이커는요? 공포나 수치심 혹은 건물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을 가두는 것이 결코 시민권 운동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해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파이커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권체주의적 좌파가 어떤 대의를 신성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모든 행동은 정의로 다시 포장됩니다. 10월 7일을 정당화하고 하마스를 미화하는 것과 똑같은 도덕적 논리예요. 문명화된 사회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불만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로 극단주의를 정상화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진주의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구호를 순화하면서 미국과 서방을 증오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다른 광신자들을 미화해왔습니다. 미국의 적들은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미워하고 자기 역사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자신의 자유를 억압으로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면 군사적으로 미국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을 악마화하고
국민의 사기를 꺾으려는 캠페인입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파시즘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을 일종의 해방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미국의 좌파와 우파 모두 그 캠페인의 완벽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암살 시도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독재자이고 미국은 악이며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하마스의 저항과 인티파다는 정의이며 폭력은 잘못된 쪽이 할 때만 나쁘다고 수년간 외쳐온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한 남성이 미국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암살하려고 시도한 후에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놀랍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것이며 다음 공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부인하려고 가장 먼저 나설 바로 그 사람들이 매일 젊은이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이슬람 정권과 회담을 준비 중이며 외국 대표단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이슬람 정권이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모든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실패한 외교 회담이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지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협상하러 온 이란인들은 그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스티브 웻코, 제리드 쿠슈너 등 핵심 인물이 포함된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권이 대화를 원하면 전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이란의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이슬라마바드와 무스카트를 오가며 지역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고 이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전 협상에 참여했던 갈리바프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압력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협상팀에서 완전히 사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질지 누가 굴복할지가 아니라 이란 측에서 과연 누가 실제로 합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어떤 합의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결과 없는 움직임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리더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무드타바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후계자이자 체제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최고 지도자로 선언된 순간부터 그는 대체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관된 검증 영상이나 통제력을 보여주는 공개석상도 없고 단편적 조각과 소문, 상징적 신호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답보다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슈아드에서 나온 신호 중 가장 기이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사망한 정권 지도자들을 기리는 벽화에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권이 누가 살아있고 누가 지도자이며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이런 세부 사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스타바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클립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체제 내부에서 정권의 지도부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혁명수비대는 체제의 일부를 넘어 체제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 결정과 외교적 입장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정권의 민간 인사들은 실제 권한도 국민의 위임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통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스스로 드러내는 모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란 대통령 마스드 파제시키안의 발언도 포함되는데 그는 3월 초에 공개적으로 정권이 더 이상 이웃 국가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먼저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어떤 공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이전 공격에 대해 주변국에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즉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계속해서 지역 전역을 공격했고
발사체들이 영공 위나 안으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과 테헤란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난한 지역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대통령의 말과 국가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죠. 그건 대통령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통제하지도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외교 분야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른바 온건파나 개혁파 인사들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긴장 완화나 미국과의 교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죠. 하지만 그런 입장들은 즉시 IRGC 내부의 강경파 인사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약화되곤 했어요. 이세 보도에 따르면 아흐메드 바이디를 비롯한 IRGC 사령관들과 그 동맹 인사들이 그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해요. 긴장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막으며 외교 채널을 배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대화가 진전될 수 있었을 텐데요. 즉, 민간 인사들이 입장을 내세운다 해도 최종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전 기간이라고 해도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선박을 공격하는 등 정권이 긴장 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주장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동시에 이번 봉쇄로 인해 정권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권이 생존하는 핵심을 겨냥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파괴적이에요. 수출 손실로 하루에 약 2억 7,600만 달러, 수입 차질로 1억 5,900만 달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총 약 4억 3,5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한 달로 치면 130억 달러에 달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석유에서 발생하는데 이란은 하루에 약 150만 배럴을 수출해서 하루에 약 1억 3,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거의 모든 석유가 카르지 섬을 통해 수출되는데 이곳이 원유 수출의 92%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상 대체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봉쇄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의 저장 용량이 약 13일치에 불과해 이후엔 석유 시출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영구적이에요. 하루에 최대 50만 배럴의 미래 생산량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익 수십억 달러에 해당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봉쇄는 제재 게임이나 협상 지렛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조적 붕괴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치가 국가,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그 전체 시스템에 자금을 대는 돈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답은 무엇일까요? 이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야권 인사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이번 주 유럽에서 그 공백을 메우며 이 이야기 전체에서 유일한 인물처럼 행동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럽 언론과 정책 이반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수년간의 위선과 정권에 대한 실패한 관여 정책을 지적했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2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스톡홀름에서 또 하나는 어제 베를린에서 했습니다. 두 기자회견에는 150명 이상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2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150명의 기자들 중 단 한 명도 1월 8일과 9일에 내 나라 거리에서 학살당한 4만 명의 이란인들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50명의 기자들 중 단 한 명도 지난 2주 동안 처형된 19명의 정치범들에 대해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학살당한 내 4만 명의 용감하고 무고한 국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이 기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47년 동안 우리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죽였는지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유럽이 우리와 함께하든 아니든, 당신네 언론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든 아니든, 당신네 정치인들이 행동할 용기를 보이든 아니든, 저는 제 국민과 제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면
이란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가 묘사한 유럽의 냉담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인 우리에게든 우리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란 국민에게든 정말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란 내에 진짜 대안이 있는 척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은 없으니까요. 이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파도 아니고 강경파는 더더욱 아니죠. 이 두 가지 모두 이란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부해온 같은 체제 안에 존재하는 딱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대규모 시위부터 처형, 투옥, 고문까지 모든 것을 희생한 끝에 꾸준히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뿐입니다. 거리에서 그들이 외쳤던 이름은 단 하나였고 그 이름은 바로 레자 팔라비 왕세자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란 내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깎아내리려는 집착이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복적이고 부당한 비판에 근거하며 그 비판들은 그가 실제로 한 말이나 이란인들의 요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도자가 누구인지조차 확립하지 못하는 정권이 있고 한 가지를 말하는 대통령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협상가들이 있고 IRGC는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누가 서명하나요? 누가 그 합의를 집행하나요? 그리고 다음 날 미사일을 누가 통제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해 IRGC로 연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지금은 외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끔찍한 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극단주의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주요 영향력 있는 기관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Southern Poverty Law Center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네오나치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물들에게 기부자 자금 3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나치 단체들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자금은 KKK, 아리안 네이션스, 미국 국가사회주의당 등 단체와 연관된 인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샬럿츠빌 유나이트 더 라이트 집회 조직자들과 연관된 이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번 기소장에는 최소 8명 이상의 정보원 네트워크가 언급됐고 일부는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네오나치 정보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 극단주의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어온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쓰인다고 믿었던 기부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돈은 단체가 공개적으로 위협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무엇이 극단주의에 해당하는지 수년 동안 정의해왔고 여러 단체에 꼬리표를 붙이고 언론 보도를 형성하며 정책 논의에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단체임을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 단체는 바로 그 운동 내부의 세력들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완전히 배신한 셈이죠. 이번 새로운 기소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악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마스에 의한 가자 여성들의 끔찍한 성적 학대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데일리메일의 기자 나탈리 리즈보나가 더 많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새 보도는 가자지구 가족들이 하마스 등 단체에 의해 자녀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여러 사례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협박과 침묵하라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학대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경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와 지역 당국자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동일한 네트워크가 바로 고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대로 조사될 수 없는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홀룰라는 저를 대학의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저와 계속 장난을 쳤어요. 저는 계속 침묵했고 그는 저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목욕탕에 가는 남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제 바지를 벗기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 대학 직원 중 한 명이 들어와서 저는 급히 바지를 입고 도망쳤어요. 같은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학부모들도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거나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조차도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관심이나 연대 활동, 조사를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의 압력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사이에 매우 뚜렷한 대조가 남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체계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보고되는 내용 자체를 바탕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민간인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으로 마무리하자면 이번 주의 좋은 소식은 바로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념을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념이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지지하거나 서구 문명의 파괴를 추구하는 반미적 담론을 포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제 이민 담당관들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나 노골적인 반미 이념, 그리고 하마스를 칭송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또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이고 부당하게 비방하는 선전물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뉴욕타임스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다. 심사관들은 이러한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캠퍼스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반유대주의 및 반미적 행위로 넘어간 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온 것,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이제 실제로 고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수년 동안 이상할 정도로 괴리감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반이스라엘 선전을 퍼뜨리거나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행동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미국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 정책은 그런 가식을 끝냅니다.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사실, 즉 만약 당신이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겨냥하거나 테러 단체를 옹호하는 이념에 동조하거나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미국은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생각 통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폭력을 찬양하거나 조장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 사이에 선을 듣는 것이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할 때 그런 행동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는 반미적 위협과 행동주의로 위장된 선동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지지하는 것에는 실제로 결과가 따를 것이며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슬람 정권에 맞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나 인스타그램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JNS의 액세서 트루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